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제 진짜 세상이라고 믿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실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도 시뮬레이션이 생기고 시뮬레이션이 생기고 시뮬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진짜 세상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상세계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많은 세상 중에 우리 세상이 진짜 현실일까? 확률을 따져보면 되게 낮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사는 세상이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휴먼 AI 공학 전공의 윤희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과에서 수학, 신호처리, 기계학습과 같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업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의 수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수면 중에 측정한 생체 신호를 이용을 해서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 그리고 자는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공학 관점에서 어떻게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광고를 찾아서 보는 걸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이제 참신한 광고를 보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했을까? 이건 나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노래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 사실 찾는 걸 더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서 좋은 노래가 나오면 핸드폰을 들고 그냥 스피커 앞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음악 검색을 해가지고 제 리스트에 이제 담아두고 좋은 노래를 찾아서 이제 누군가한테 추천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와, 이 노래 되게 좋다라고 했을 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하진 않는데 수영을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수영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 근데 요새 이제 수업이 좀 많거든요. 수업이 많아서 뭐 많게는 하루에 뭐 9시간을 수업을 하는 날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이제 운동을 진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요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좀 달리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좀 말하기 창피하긴 한데 제가 사실 20살 때는 이제 엄청 몸치거든요. 몸치여가지고 이제 좀 뭐라도 배워야겠다 해서 방송 댄스를 배워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 이런 거를 나가는 게 제가 20대 때 이제 버킷리스트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제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거창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연구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연구한 것이 어떤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거나 뭐 편의를 주는 어떤 제품으로 다 연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면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좀 잘 자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하루를 활기차게 사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 한번 만드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사실 말하자면 어떤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도구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이제 풀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분야를 우리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휴먼 AI 공학 전공의 도메인은 인간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접한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사실 인공지능을 이제 적용을 할 때 그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과에서는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왜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인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 지식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강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인간에게 편의를 주는 기술, 아니면은 뭐 감성적인 디자인, 좀 친숙한 UI, UX 설계,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수업을 어렵게 하는 교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억울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수업이 되게 어려운 과목들이거든요. 막 신호처리, 뭐 기계학습, 이런 이론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과목이 어려운 거지 제가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해서 좀 억울하지만 그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과가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어떤 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어떤 개발자나 뭐 R&D 관련 직군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좀 다루다 보니까 이제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병원의 이제 연구원으로도 이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우리 학과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와서 본인들이 공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연구나 실무 쪽에 적용을 해보고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걸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랑 그 매트릭스라는 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두 영화의 이제 공통점이 배경이 이제 미래인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상과학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없는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실에서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예를 들면 기계가 인간을 이제 지배하는 시점이 올 때쯤에 인간이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뭐 네트워크 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쓰는 SNS가 완전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 국가 서버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불편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이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술에 이제 사람들이 종속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제가 엄청 재밌는 거를 좀 발견을 했는데 그 마트에 가면은 무인 계산대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기계가 그 계산기가 사람을 이제 도와줬었거든요. 계산을 하는 거를. 근데 이제 무인 계산대가 이제 나오면서 무인 계산기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두 명이 서 있어요. 그럼 무인 계산기가 이제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오류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계가 사람을 도와줬는데 지금은 사람이 기계를 도와주는 모습이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점점 이제 기술에 좀 중독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닉 보스트롬이라는 영국의 어떤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하나를 썼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세계인가? 라는 이제 논문을 썼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제 진짜 세상이라고 믿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실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도 시뮬레이션이 생기고 시뮬레이션이 생기고 시뮬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진짜 세상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상세계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많은 세상 중에 우리 세상이 진짜 현실일까? 확률을 따져보면 되게 낮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사는 세상이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 사람을 보면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표출되는 이제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타인을 볼 때 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표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저 사람이 어떤지의 이제 상태를 이제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좀 눈빛도 좀 흐린 것 같고 식은땀도 좀 흘리는 것 같고 호흡도 좀 거친 것 같고 말을 걸어봤더니 말도 그냥 짧게 좀 어눌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들을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감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뭐 카메라나 아니면 마이크나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체 신호를 수집을 하면 우리가 건강한 상태일 때와 몸이 좋지 않을 때의 정보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컴퓨터한테 이제 판단을 맡기면 꽤나 정확하게 이제 상태의 판단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그런 정보를 이제 모두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서 누군가는 카메라 정보만 이용하고 누군가는 음성 정보만, 누군가는 생체 신호 정보만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이제 상태를 추정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완전 정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높은 정확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스트레스다 아니다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생체 신호라는 걸 측정을 하고 그 생체 신호에서 정보를 가지고서 스트레스다 아니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판단하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체 신호 중에 광용적 뇌파라는 심박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신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심박수라는 것을 측정을 하고 심박의 변이율 정보를 얻어내서 그 심장의 박동에 이제 변하는 정도가 스트레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스트레스다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내가 이제 그걸 사용을 한단 말이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내가 스트레스 측정을 해서 이게 스트레스이다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이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계를 그냥 검증하는 관점이 되고, 사실 거기서 한 스텝을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고 가이드를 주는 게 다음 이제 연구가 돼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자에 이 사람이 짧게 자는 사람인지 보통으로 자는 사람인지 길게 자는 사람인지가 이제 유전자에 이렇게 찍혀서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숏 슬리퍼나 롱 슬리퍼는 사실 그런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제 보통의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적정 수면 시간은 8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3분의 1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연구팀에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몇 시간 잤을 때 사망의 위험도가 가장 낮을까, 이런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대상자도 되게 많았어요. 한 100만 명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정을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8시간 잤을 때가 사망 위험도가 가장 낮고, 그보다 적게 잤을 때도 사망 위험도가 올라가고, 많이 잤을 때도 사망 위험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간보다 많게 자거나 적게 자면 사망 위험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적정한 수면 시간은 이제 8시간 정도 된다라고 많이들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진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퇴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8시간을 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치면 33년은 그냥 자고 있는 건데, 이 불필요한 거라면 진작에 퇴화가 됐을 거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거를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는 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3당 사락이라고. 3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불합격한다. 짧게 자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근데 사실 낮에 이제 공부를 한 것이 바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단기 메모리에 있다가 자는 동안에 그게 장기 메모리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을 짧게 하면은 낮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렇게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거를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제 잠을 자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커피냅이라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 있으면 몸에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그 아데노신이 우리 뇌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제 피로함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커피에 있는 그 카페인이 그 아데노신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그 아데노신 수용체가 카페인이랑 딱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 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데노신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랑 그 낮잠 이제 합치면 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럼 이제 낮잠을 자면은 잠을 자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아데노신 수치가 쭉 떨어질 거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카페인들이 아데노신 수용체랑 탁탁탁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낮잠을 오래 자지는 않으니까 한 30-40분 자고 탁 일어나면은 우리 몸의 아데노신 수치는 떨어져 있고 카페인이 수용체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개운한 상태로 잠에서 깰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커피냅 같은 것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되게 어렵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면 의학 관점에서 뭐 잠을 잘 자기 위해 어떤 소리를 듣는다,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본다는 거는 좀 금기돼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수면 의학 관점에서는 그 잠자기 좋은 환경은 빛이 없고 적정한 온도에, 그 다음에 아주 조용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시계도 없으면 좋고, 시계를 보면은 잠이 못 오는 거에서 불안감을 또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 환경이 이제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어떤 공학이나 물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 동기화 현상이라는 자연 현상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주기를 갖는 어떤 리듬이 있으면은 얘네가 이제 약하게 결합을 할 때 그 리듬의 특성이 조절이 된다. 이게 동기화 현상의 이제 정의이고 자연 현상이거든요. 조금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 어떤 주기를 갖는 리듬이 있으면 얘네 둘이 좀 닮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그 생체 신호 중에 그 주기를 갖는 리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박동 쿵, 쿵, 쿵 1초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주기를 갖고 있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고 우리 뇌파도 특정 주기를 갖는 이제 신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신호가 주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외부에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심박동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소리든 진동이든 하나의 이제 주기를 갖는 걸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기를 갖는 리듬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두 리듬이 닮아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생체 리듬이 이 자극에 따라 가지고 뭐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동기화 현상에 의하면.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면 중에 생체 리듬을 조절을 해서 사람들을 좀 더 깊게 자고 깰 때는 좀 더 개운하게 깨울 수도 있게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적으로는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정말 이제 과학적으로나 원리적으로 이제 가능한지는 좀 더 이제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이제 하셨던 질문 중에서 답을 드리면은 언젠가는 뭐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어떤 리듬 이런 걸 찾아서 사람들의 좀 삶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기, 그 대사랑 수면이랑은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하나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면은 뭘 안 먹고 싶어요. 뭘 안 먹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수면 시간이 짧게 자면은 이게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먹고 싶어져요. 식욕 억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렐린은 공복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많이 나오면은 이제 배가 고파져요. 뭘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잠을 이렇게 많이 자게 되면은 그 공복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잠을 적게 자면은 공포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면은 자꾸 뭘 이렇게 먹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시기를 조절한다는 관점에서 수면을 이제 충분히 하는 것이 그 시기를 조절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번. 네. 사실 제가 대학생 때 밴드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잘 못했거든요. 좀 지나고 나니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언젠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좀 친구들이랑 밴드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간 나면 밴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댄스도 하시고 밴드로. 근데 그건 이제 몸이 굳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둘 중 하나를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월요일 9시로 하겠습니다. 하루를 이제 빨리 시작을 하면은 하루가 이제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은 또 뭐 약속도 많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면 네,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이 좀 없어질 것 같네요. 제가 하는 건 거죠. 도전을 한다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연습할 시간이 첫 번째 한번 해보고 싶네요. 또 한다면 BTS?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 건 되게 당연하고 미래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고 모두가 이제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충분히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 고민과 걱정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도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를 해도 괜찮고 실패를 하면서 실패에서도 배움이 있고 기회는 언제든지 계속 이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충분히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뉴턴의 물리 법칙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뉴턴의 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걸 우리의 이제 삶에 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해야 한다면은 외부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가해져야 된다는 뜻이고, 결국은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로 이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뜻은 여러분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저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해주셨던 말인데, 상명대학교 휴먼 AI 그 공학 전공은 여러분에게 친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까 교수님들은 여러분의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이제 내미셔도 됩니다. 네. 제가 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질문을 하면 댓글이 달리나 이렇게 밑에. 아까 사실 제가 초입에 했었던 그건데 내가 진짜 수업을 어렵게 하나? 이제 궁금해요. 왜냐면은 진짜 저는 그 수업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수업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쏟는 편이거든요. 최대한 어떻게든 좀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네, 진짜 수업이 어렵다.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축제 때 아이돌을 불러주세요. 제가 신혼집이 부암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근처에 있는 곳곳에 이제 맛집들을 되게 많이 찾아다녔는데, 부암동 특성상 되게 소규모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부암동에서는 저는 소소한 풍경이라는 약간 퓨전 한식 한옥 형태로 돼 있고, 옆에 이제 미술관도 있고 해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이 서촌의 대하식당, 여기 삼겹살집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경복궁 바로 옆에 이제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카페 보안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겨울보다는 좀 날씨가 좋을 때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또 서촌에 이제 그 스펙터라는 카페도 되게 좋고요. 저는 서촌에 또 이제 이태리 총각이라고 피자 가게, 거기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경복궁 조금 위쪽에 바참, 그 BAR 참이라는 칵테일 바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근데 좀 거기는 웨이팅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효자바베라고 맥주와 안주를 파는 곳인데 거기도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그 연구실이 제1교수회관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하관 뒤쪽에 있는데 그 옆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운영을 안 하는데 상명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상명 어린이집 옆에 보면은 그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녀요. 근데 거기 이제 가보면은 되게 조용하고 경치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